제5화 돌탑에도 별빛이. 그리고 유비는 그것은 약 50명 정도의 황건적 소대였다. 그 중에 나귀를 탄 두세 명의 황건적 우두머리들이 철편이라는 무기를 들어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윽고 마흔이를 발견했는지 절쪽을 향해 단숨에 다가왔다. 이봐 이주범, 늦었잖아. 이쪽의 마흔이도 돌계단에서 몸을 쭉 펴며 소리치자. 오 대방, 자네 여기 있었구나. 이주범과 그 외의 도적들도 잇따라 나귀에서 내리면서 고갯마루의 공자 사당에서 기다린다더니 자네 모습이 안 보여서 우리야말로 크게 당황했다. 늦긴 뭘 늦어. 라며 땀을 닦으면서 오히려 마흔이에게 불만을 늘어놓았으나 한 패들끼리의 농담 섞인 꾸중을 들은 마흔이 역시 끌끌 웃었다. 그런데 어젯밤의 수학은 어땠나? 낙양배와 거래한 각처의 상인들이 많이 묵었을 텐데 크게 내세울 만한 수학은 없었지만 마을 하나를 불태울 정도의 물건은 있었다. 그 재물은 모두 나귀에 실어 늘 그렇듯이 우리 영창으로 보내두었네. 요즘은 백성놈들도 돈을 묻어 숨기는 방법을 익히고 상인들도 대오를 짜서 우리가 덮치기 전에 재빨리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점점 예전처럼 재미를 보기 힘들어졌어. 그러고 보니 지난밤에도 아까운 놈 하나를 놓쳤지. 아까운 놈? 그것이 뭔가? 고가의 제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아니, 사금이나 보석은 아니지만 낙양배에서 차를 거래한 사내 하나가 있었다네. 알다시피 우리 맹주 장강님은 차를 몹시 좋아하시자는가. 이것만은 꼭 빼앗아 대현량사께 바쳐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녀석이 묵은 여간도 눈여겨봐 두었다가 그 근처부터 불태우고 들이닥쳤는데 어느새 도망쳐서 결국 찾지 못했다네. 이것이 근래의 실책이네. 황건적 이주범은 유비 바로 옆에서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유비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무심결에 품속에 숨겨두었던 주석으로 된 작은 차 항아리를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자 마흔이는 하고 신음하며 새삼스레 뒤에 있는 유비 청년을 힐끗 돌아본 후 다시 이주범을 향해 그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던가? 글쎄, 나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냄새를 맡은 부하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 젊고 초라한 차림의 사내지만 어딘가 모르게 늠름한 데가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이 사내는 아닌가? 마흔이는 바로 곁에 있는 유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주범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흔이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자마자 갑자기 의심을 품고 저 녀석일지도 모른다. 이봐, 정봉! 하고 연못가에 주둔시켜 놓은 부하 무리를 향해 소리쳤다. 부하 정봉은 물음을 받고
꼬무리 속에서 달려왔다. 이주범은 황하에서 차를 거래한 젊은이가 이 사내가 아닌지 유비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봉은 유 청년을 보자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아, 이놈입니다. 이 젊은 놈이 틀림없습니다. 좋다. 이주범은 그렇게 말하고 정봉을 물러가게 하더니 마은이와 함께 느닷없이 유비의 양팔을 좌우에서 잡아 비틀어 올렸다. 이봐, 내 놈이 차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 그 찻단지를 당장 내놓아라. 마은이가 다그치자 이주범도 거들며 유비의 오른팔을 사정없이 비틀어 누르며 위협했다. 내놓지 않으면 당장 베어버릴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차는 장강 양사님께서 가장 애호하시는 기호품이며 우리 장강님의 이세로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다. 너 같은 하찮은 백성 따위가 그 차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손을 거쳐 양사님께 바쳐라. 유비는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이미 깨달았다. 그러나 고향의 어머니가 이 차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자신의 목숨을 요구받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무슨 수를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할 방도는 없을까? 아직 미련을 품은 채 양손의 통증을 참고 있자 이주범이 초조에 발을 들어 유비의 허리를 걷어차며 이 말 못하는 기머거리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유비의 멱살을 다시 잡아채며 저기에 피에 굶주린 내 부하들이 이쪽을 보며 내 피를 원하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가? 대답해라. 라고 위협했다. 유비는 그들의 맨발 앞에 엎드린 채 아직 어머니의 기쁨을 팔아 이 위기를 모면할 마음이 들지 않고 있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자 젊은 그늘에 서서 이쪽을 지켜보던 아까 그 노승이 재물 따위 아까워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어버려라. 라고 손짓으로 끈질기게 현명한 대처를 재촉하고 있었다. 유비도 곧 그래. 이 몸을 다치면 어머니께 큰 무료가 된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정했지만 그래도 아직 품속의 찻단지는 꺼내지 않았다. 허리에 차고 있던 금집의 띠를 풀어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유물이니 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물건입니다만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찻단지만은 못 본 채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마원이는 오호, 그 칼은 내가 아까부터 눈여겨보던 것이다. 잘 받아두도록 하겠다. 라며 빼앗아들고는 차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며 시치미를 떼고 외면한다. 이주범은 전보다 더욱 화를 내며 마원이에게는 검을 넘겨주면서 왜 자신에게는 찻단지를 넘기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옷 깊숙이 숨겨 지니고 있던 작은 주석 찻단지를 꺼내놓았다. 이주범은 보석이라도 얻은 듯 두 손을 모아 받쳐들며 이것이다. 바로 이거야. 낙양의 명차임이 틀림없다.
틀림없이 양사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도적의 소대는 곧바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의 정찰병이 와서 여기서 십리점 앞 강변에 현의 강군 약 500명이 야영하며 자신들을 수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그리하여 갑자기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묵기로 하자가 되어 약 50명의 황건적은 그대로 저를 숙소로 삼고 휴대용 양식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준비로 한참 혼잡한 틈을 타 유비는 지금이야말로 달아나기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땅거미가 진 문 밖으로 살짝 발을 내디뎌려 했다. 이봐 어디로 가는 거냐? 황건적의 초병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대여섯 명이 그를 포위하고 절 안에 있던 마원이와 이주범에게 즉시 알렸다. 유비는 묶인 채로 재건당의 둥근 돌기둥에 결박되었다. 그곳은 바닥에 기와가 깔려 있고 굵고 둥근 돌기둥과 작은 창문만 있는 석실이었다. 이봐 유, 내 놈이 내 눈을 피해서 도망치려 했겠다. 짐작하건대 너는 광군의 밀정이 틀림없어. 아니 틀림없지. 분명 형군에서 보낸 놈이야. 오늘 밤 십리점 앞까지 형군이 와서 야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겠지. 마은이와 이주범이 번갈아 와서 그를 고문했다. 어쩐지 내 놈 생긴 것이 평범한 놈이 아닌 것 같더라니. 형군의 첩자가 아니라면 낙양직속의 비밀 첩자이든가 어느 쪽이든 너는 관가의 사람일 것이다. 자, 실토해라. 말하지 않으면 고통만 더 할 뿐이다. 결국 마은이와 이주범 두 사람이 달려들어 유비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다. 유비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며 체념하는 듯 했다. 이놈 쉽게 입을 열 놈이 아니군. 이주범은 주체하지 못하는 기색으로 마은이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아무래도 내일 이른 새벽에 나는 이곳을 출발하여 장각 양사의 총독부로 가야 하니 예의 첫 단지를 드리는 김에 양사께 안부 인사를 드릴 생각이다. 그때 이놈도 같이 끌고 가서 군본부의 군법 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어떻겠나? 뜻밖의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지. 좋다며 마원이도 동의했다. 제당의 문은 굳게 닫혔다. 밤이 깊어지자 유일하게 높은 창문 하나를 통해 은하수가 흐르는 가을 하늘이 맑게 보였다. 그러나 도저히 그곳으로는 도망쳐 나갈 방도가 없었다. 어디선가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광군인 형군이 쳐들어온 것이라면 좋려만 하고 유비는 희망을 걸었지만 그것은 물색군에서 돌아온 두세 명의 황건적 졸개의 말 울음소리인 듯 했고 그 후는 고요하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큰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죽는 몸은 아깝지 않으나 늙은 어머니의 여생을 슬프게 하고 불효한 죽음을 들판에 드러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유비는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며 한탄했다. 그리고 효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소망을 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적의 본부로 끌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며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단번에 죽을까 생각했다. 죽으려 해도 몸에 칼이 없었다. 기둥의 머리를 들이받아 분통함을 이기지 못해 죽을까? 혀를 깨물고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노려보며 저주하다 죽을까? 유비는 번민하며 망설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 한 가닥의 동아줄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마치 하늘의 뜻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의 작은 창에서 돌벽을 타고 스르륵 하고 드리워진 것이다. 사람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네모난 별이 가득한 하늘만 있을 뿐이었다. 유비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나 곧 헛수고임을 알았다. 몸은 밧줄에 묶여 있으니 이 결박이 풀리지 않는 이상 구원자가 가까이 와 있어도 매달릴 방법이 없었다. 누구지? 누군가 창문 아래로 구하러 와 있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유비는 더욱 몸부림쳤다. 그러자 그의 행동이 늦어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듯 밖에 있는 사람은 안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높은 창문에서 드리워진 동아줄이 좌우로 움직였다. 그리고 동아줄 끝에 묶여있던 단검이 흰 물고기처럼 탈칵탈칵 하고 기와 바닥을 치며 튀어 올랐다.